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제 남편은 정말 흔하디 흔한 부부였어요.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되어 부모님들이 맺어주신 선을 보고 두세 달쯤 연애했을까? 큰 감정 없이 결혼을 했죠. 남편이 집을 해와야 한다, 며느리가 예물을 얼만큼 해야 한다,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집도 가구도 어느 순간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고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희 집은 돈이 조금 많았고 남편네 집안은 가문만 있는 개털이에요. 대충 듣기론 남편네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집도 저희가 해가는 식으로 결혼을 한 거였고요. 큰 상관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요. 네, 제가 좀 좋게 이야기하면 순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자란 구석이 있어요. 큰일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편이죠. 결혼하면 흔히들 고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소연하던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하니 트러블도 없고 평탄하게 지냈죠. 학창 시절부터 조용하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별하게 친한 친구도 없고요. 전 집이 좋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더 좋아했어서 큰 불만도 없네요. 직장도 그냥저냥 감정 낭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가 사적인 대화 없이 업무 이야기만 해요. 저는 번역 출판 쪽 일을 하는데 페이는 적어도 불만은 없어요. 특별한 취미도 없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쪽 일이 잘 맞더라고요. 직업상 책과 접해 있어서 늘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삶이나 상황이 반복되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곤 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을 속으로 내뱉었죠.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건 요즘 힘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출판되는 책들도 힐링 에세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당이 많더라고요. 그런 류 책들을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타인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싶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지 1년이 넘도록 큰 일도 불만도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자 어머님께서 아이를 가지라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이만큼이나 혼란스러웠던 것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여지껏 관계를 안 했었고 저도 살면서 관계 경험이 없었거든요.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남편은 왜 내게 관계 요구를 안 하는 건지, 아이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나와 상의하지 않았던 건지 등등이요.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는 편이라 들어주고 침묵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관계나 임신, 출산과 육아는 접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던 부분이라 어머님의 입으로 들었음에도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이런저런 고민을 깊게 하는 동안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멍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절 보고 왜 그러고 있느냐 묻길래 옆에 앉아 대화를 좀 해보자고 했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제 옆자리에 앉아 절 쳐다봤습니다. 새삼 그의 눈을 이렇게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없는 결혼, 몸이 건조한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1년의 시간 동안 옆에서 우직하게 절 지켜준 사람이니 모든 것이 다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갔더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지 뭐.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째니까. 몸이 건조한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차분한 그 말투가 이유 모르게 상처로 받아들였지만 모른 척 넘겼어요. 아이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어차피 당신도 내 애 낳고 싶은 건 아니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맞는 말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집안끼리 적당히 만난 건데 굳이 애쓸 필요 없어. 말 나온 김에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하려고 안 해도 돼.
대충 살아, 대충.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래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아니에요, 우리? 서류상 부부인 거지. 난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서 결혼한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딴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서류상 부부의 형식만 맞춰주면 터치할 생각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로 해줬으면 좋겠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라니.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부가 사랑을 전제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저 평범한 다른 도시 사람들처럼 가정을 만들고 이뤄낼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발언들은 그저 우리가 쇼윈도이며 서로에게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멍한 머리를 붙잡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옳지 않다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랑은 없어도 최소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평생을 함께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비아냥거리며 난 그럴 생각 없는데? 그럼 당신이 고소하고 위자료 줘. 당신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이혼 아니야?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1년간 성관계도 안 한 사람이야. 라며 받아쳤습니다. 저는 적잖은 충격에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기분이 잡쳤다면서 오늘은 나가서 잘 테니 내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멍한 머리를 붙잡고 겨우겨우 억지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여자 여럿을 주변에 끼고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니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며 귀찮은 표정을 하더군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멍했습니다. 그 길로 맨발로 걸어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에게 찾아가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이 밤에 무슨 일이냐며 저를 안아주셨고요. 저는 차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소 감정에 무딘 제가 이렇게까지 우는 것을 처음 본 엄마는 당황하며 절 안아주었고 눈물을 다 쏟고 난 후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니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억지로 눈물을 참으셨어요. 저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차분한 저희 엄마는 또렷한 목소리로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며 분명 여자가 있을 것이라며 집에 데려온 여자들은 아마 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함정이며 고정적으로 만나는 내연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 또한 동의했고요. 그리고 그 내연녀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남편과 인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간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지도 앱을 켰고 가장 자주 검색한 장소 몇 곳을 추려 제 폰 메모장에 옮겼어요. 카톡이나 연락처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남편은 철저한 사람이니 혹시 모를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잡고 나를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심쩍은 얼굴로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초반에는 경계하며 본인이 차에 먼저 탄 후 차를 확인하고 절 태워줬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거의 2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자 차키를 건네주곤 먼저 타 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차로 올라타 내비게이션 내역을 보고 저번에 폰 메모장에 적어둔 장소와 비교한 뒤 의심되는 몇 곳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온다며 밤중에 집을 나갔고 저는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지도 내역을 보고 장소를 유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회사 바로 뒤에 있는 카페, 두 번째는 저희 집 뒤에 있는 야산, 이 두 곳이 유력하더군요. 특히 저희 집 뒤의 야산은 야경 포인트로 알 사람은 모두 아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곳이라 외부인이 많이 접근하지 않기도 하고
조명도 없이 어두워서 한밤중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 오더라도 고개만 숙이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죠. 아파트 아주버니들이 우스갯소리로 그곳이 불륜 포인트라 하던데 남편이 이곳에 드나든다면 확실한 거겠죠. 장소를 알게 된 후 남편의 외출 패턴을 파악했어요.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한밤중에 나갔으면 갔다 오면 타이어가 흙 벙벙이 되어 있더군요. 확신한 저는 남편이 외출할 것 같은 날 하루 뽑아 연차를 내고 야산에 등산복을 입힌 마네킹을 하나 두고 왔습니다. 마네킹엔 물감으로 핏자국을 가득 칠하고 주머니에는 휴대폰 하나를 넣어두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겠다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10분 거리의 오피스텔에서 한 여자를 태우고 야산으로 향하더군요. 익숙한 듯 야산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고 돗자리를 펴 스킨십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요. 두 사람의 스킨십이 짙어진 무렵 저는 마네킹 안에 넣어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반에는 별 신경 쓰지 않다가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 마네킹 근처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차에 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데려다 주고 와야 했으니 지름길로 빠르게 내려온 제가 먼저 도착했고요. 남편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체를 봤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누가 아냐고 범행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며 남편을 부추겼고요. 남편은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본인이 야산에서 시체를 봤다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산에는 왜 갔냐고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그냥 누구 볼 일이 있어서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경찰은 누구와 함께 갔는지 목격 장소는 어딘지 물었고 함께 시체를 확인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산에는 마네킹이 있었고요. 경찰은 귀찮은 듯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며 저희를 집으로 보내주었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부글거리는 속을 누르고 있더군요. 전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남편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얼룩덜룩한 얼굴로 무엇을 하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해사하게 웃으며 집에 가려고 하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없는 짐을 모두 챙기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는 다음 주 내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비웃으며 저번에 제게 쏘아붙인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 당신 바람 폈잖아. 증거 다 있어. 합의이혼은 안 할 거면 법원에서 봐 하고 문을 닫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합의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실은 내연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고 한 명은 결혼 전부터 한 명은 결혼 후부터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집 돈 뽑아서 딴 여자한테 주고 있었다는 게 좀 배알 꼴리긴 한데 어차피 다 받을 돈이고 남편의 집에 갚아준 대출금 및 위자료 전부 한 번에 받으며 지방에 건물 하나는 사겠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이 일을 뒤늦게 들으시곤 그쪽 내 집안을 아주 몰락시킨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다 나르고 계시고요. 남편의 부모님께는 큰 감정이 없었는데 아들 잘못 키운 죄겠죠 뭐.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과 감정들을 겪고 나니 오히려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더 커진 듯해요. 부모님과도 많은 감정 공유로 사이가 돈독해졌고요. 회사에서도 이 일이 들어가며 다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주변에 꽤 좋은 사람이 많았네요. 사랑은 저와 맞는 감정이 아닌 것 같고 전 주변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며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인입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는 중입니다. 회사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사입니다. 때문에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습니다.
영어로 국제회의를 하기에 영어도 필수지요. 저는 회사의 물류 업무 담당이었고 우리 팀에만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이었죠. 의료는 직속 팀장님이 있고 이사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5살 많은 노처녀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금방 잘려나가는 회사인데 능력을 인정받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었죠. 해외 명문대 출신이었고 강단이 있는 분이죠. 직원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고 부잣집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존심 하나는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 못하면 누구든 박살을 내버리곤 하셨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분들도 능력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었고 일처리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반항하지 못했죠. 몇몇 여직원들은 과장님께 엄청 깨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죠. 하지만 과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어차피 못 버틸 놈들은 빨리 나가야 한다며 임원들께도 당당한 편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임원들도 수긍을 해주었죠. 저 역시 입사 초반에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남들처럼 자존감 내세울 처지는 아닌지라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고 노력을 했죠. 덕분에 1년쯤 지나면서는 혼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 조금은 신뢰를 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과장님이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인사고과 점수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얼굴은 예쁜 편이지만 여자로서 인기가 없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저 무서운 상사일 뿐이었고 뒤에서 온갖 악담들을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과장님은 회사에서 탄탄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일은 완벽하게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조만간에 과장님이 승진할 거란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다급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으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두려움이 앞섰죠. 그래서 급히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넋이 나간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죠. 과장님이 화를 내기보다는 초조한 표정이었죠. 일단 제 문제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과장님은 모니터에 자료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수정 가능하냐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재무팀에 보낸 자료와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서류 입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자체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자료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죠. 이대로 처리가 되면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죠. 저는 일단 서류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과장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류는 과장님이 잘못 처리한 것이었죠. 완벽하던 과장님이 크게 사고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크게 당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는 과장님 대신 전화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을 했지요. 다행히 아직 그쪽에서도 최종 결제가 안 되었더군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처리가 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걸복걸하면서 결제를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나마 담당자랑은 술자리에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거래처 담당자에게 확답을 들을 수 있었고 밤중에 서류를 들고 담당자의 자택까지 찾아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존 서류는 취소했고 재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정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다행히 일은 큰 무리 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정 사유는 곧 회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불려가 엄청 깨졌습니다. 수습을 제가 했더니 제가 책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사님실에서 과장님이 보는 앞에서 엄청 깨졌지요. 과장님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과장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제가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를 호출하시더군요. 동료들은 더욱 측은하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옥상에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은 처음이어서 저도 당황을 했죠. 원망도 하고 화도 났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장님을 달래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과장님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왔죠. 뭔가 과장님의 연기에 말려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과장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절할 수 없었지요. 억울한데 밥이라도 비싼 거 얻어먹자 싶었죠. 그래서 곧장 소고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곧 소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고 과장님은 술을 따라주시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자답게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미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빵 터지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먹어본 비싼 부위들을 시켰지요. 억울했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비싼 고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사 후 과장님과 단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과장님과 오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도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더군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 거 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인종차별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좀 독하게 변한 것 같다고 하셨죠. 약점을 보이면 공격을 당한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실수를 확인하고는 멘붕이 왔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자신의 실수에 머리가 백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제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과장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더 시키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빵빵 터지시더군요. 덕분에 과장님도 술을 많이 마시셨습니다. 소고기 집을 나올 때 둘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분은 즐거웠습니다.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승리감을 느꼈죠. 마음속으로 과장님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죠. 그래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차를 외쳤습니다. 과장님도 지지 않겠다는 듯 코를 외치더군요. 그러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집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정말이지 심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산발이 된 채로 누워있었지요. 혼자 어제의 일을 급히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 2차 가자고 소리치면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텔에서 깨어난 것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치마가 약간 올라와 있었지만 옷을 입은 채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깨어나니 과장님도 곧 눈을 떴습니다. 과장님도 저 못지않게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침을 닦고 난리도 아니었죠. 항상 완벽하던 과장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의 처음으로 그날 지각을 했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공유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무섭지는 않더군요. 과장님도 이전보다 제가 더 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키시더군요. 가끔은 자기 일도 제게 슬쩍슬쩍 넘기시곤 했지요. 저는 그때마다 비싼 소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장님도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이 편해지니 회사 생활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과장님의 외모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 제법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쁜 얼굴을 또 모텔에서 보게 된 것이었죠. 금요일이라고 방심하고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옷까지 벗고 누워있더군요. 과장님은 나신으로 제 품에 안겨 침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밤에 사랑을 나눈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과장님과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군요.
과장님이 유학 시절을 떠올리다 눈물을 흘리셨지요. 항상 강하던 과장님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성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든 과장님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누었지요. 나만이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줄 수 있다 생각했죠. 작은 실수로 과장님께 혼이 날 때도 있었지만 혼을 내는 과장님의 입술도 귀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날은 꼭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에 함께 눈을 뜨는 게 당연하게 되었고 눈을 뜨면 서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기도 했고 시간이 남으면 그대로 한 번 더를 외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놀라서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아침부터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무슨 일인지 긴장해서 부사장님실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를 비웠던 과장님이 그곳에 계시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제게 호통을 치시면서 대체 회사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냐고 하시더군요. 회사가 연애질이나 하는 곳이냐고 소리치셨지요. 부사장님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 든 것은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철저한 과장님이 저런 걸 들켰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어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과장님은 얼굴을 푹 숙이시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의 호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절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한 대 치려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이 개인사에 간섭하는 게 오히려 화가 났죠. 아무리 생각해도 부사장님이 너무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회사 때려칠 각오로 대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살짝 짜증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아빠 그만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문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었죠. 과장님이 임원들과 유독 친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그저 귀여운 조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던 것이고 아빠 회사라 행동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뒤로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발표했습니다. 주례는 사장님이 맡아주셨고 직원들 모두가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덕분에 저도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지요. 딸과 함께 잠든 마누라를 보다 보면 가끔 혼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 6년째 공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이젠 장수생이라는 단어가 훈장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죠. 어려운 집안 형편에 부모님은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그래서 월세가 가장 저렴한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매년 쏟아붓는 학원비, 교재비는 얇아진 지갑만큼이나 마음을 횡하게 만들었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은 낡은 에어컨만큼이나 힘이 없었어요. 옥탑방은 숨 막힐 듯 더웠거든요. 싸구려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뱉어냈고 땀은 쉴 새 없이 셔츠를 적셨죠.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고시원은 답답했고 더 이상 학원비 낼 돈도 없었거든요. 결국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인강을 들으며 문제집을 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네요. 하루 5시간 수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책과의 싸움. 몸이 뻐근하면 옥상으로 나와 스트레칭으로 겨우 숨통을 틔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연애요? 그건 제게 사치였죠. 함께 공시 준비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는 3년 전 합격 통지서를 받고 깔끔하게 떠나갔죠. 그 후로 3년 여자 손은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고독하고 건조한 시간들이었죠. 가끔의 한 동영상을 보며 억눌린 욕망을 해소했지만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건
더욱 깊은 외로움뿐이었네요. 나는 그렇게 메마른 사막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주인집 여자를 발견했죠. 희고 얇은 원피스, 바람에 찰랑이는 긴 머리, 4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한참이나 굶주렸으니 치마만 두르면 다 어여쁜 여자로 보일 때잖아요. 어쩜 삭막한 옥탑방 생활의 그녀를 보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까이서 그리 오랫동안 본 건 처음이었죠. 늘 1층 과일 가게에서 쭈그리고 앉아 과일을 팔거나 부동산에서 계약서 적을 때 잠깐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옥상에서 마주친 그녀는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수수했고 살짝 그을린 피부는 건강미 넘쳐 보였죠. 야시시한 옷차림은 솔직히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네요. 내가 옥탑방에서 공부하는 걸 뻔히 알 텐데 일부러 저렇게 입고 올라온 건가? 쓸데없는 상상력이 꼬리를 물었죠. 주인집 여자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2층에 살고 있었어요. 1층 과일 가게는 꽤 장사가 잘 되는 듯 했죠. 오며 가며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자주 봤으니까요. 그녀는 옥상에 자주 올라왔어요. 흡연자였거든요. 에세 체인지. 그녀가 즐겨 피우는 담배였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 많을 땐 대여섯 번씩 옥상에 올라와 담배를 피웠어요. 어느 날 지독하게 공부가 안 되는 오후였어요. 창문을 열어놨지만 뜨거운 열기와 텁텁한 공기만 방 안으로 밀려들었죠. 짜증이 치밀어 옥상으로 향했어요.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옥상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주인집 여자가 옥상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 담배를 감추려 하더군요. 어머 총각, 몰래 피우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당황한 그녀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괜히 방해한 건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니에요. 어차피 바람 쐬러 나오려고 했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잠깐 쉴 겸 나온 거예요.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손에 든 에세 체인지를 다시 입에 물었어요. 가느다란 담배 연기가 하늘로 흩어졌죠. 그 모습이 살짝 섹시해 보이기도 했네요. 근데 왜 그렇게 숨어서 피우세요? 집주인이 아줌마인데 나는 괜히 짓궂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여자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잖아. 아, 괜찮아요. 저는 담배 피우는 여자 별로 신경 안 써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담배같이 피웠는거려. 나도 모르게 넉살 좋은 척 말을 내뱉었네요. 사실 담배 피우는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래? 근데 총각은 담배 피우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담배 값이 너무 올라서 돈 아까워서 끊었어요. 사실 담배를 끊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줄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왠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 에이, 그럼 한 대 줄게. 피워볼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넸어요. 뜻밖의 호의에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좋죠. 담배는 얻어 피우는 담배가 제일 맛있다잖아요.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담배를 받아 물었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깊숙이 빨아당겼어요.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그녀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이 순간이요. 내가 전에 피우던 에세라서 그런가 더욱 반갑네.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죠. 그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그녀는 생각보다 유쾌했고 말도 잘 통했어요. 나이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창 때 외롭게 지내다 보니 콩깍지가 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뭐랄까, 저 아줌마랑은 가깝게 지내면 재밌겠다. 그날 이후 주인집 여자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올 때면 저를 부르더군요. 정태 총각, 한 대 빨자. 그녀는 늘 밝게 웃으며 나를 불렀죠. 에고 이거 요즘 담배값도 만만치 않은데 맨날 얻어 피우기만 해서 미안하네. 내가 미안한 척 말하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좋아서 그래. 뭐가 그리 좋으세요? 나는 능글맞게 되물었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응, 총각이랑 함께 피우면 더 맛있거든. 호호. 그녀의 농담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죠.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는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옥상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의 몸매로 향하곤 했죠.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였어요. 특히 뒤테라인이 예술이었죠. 나도 남자였어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그녀는 애 딸린 아줌마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부였죠.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란 게 있잖아요. 엄마뻘 아줌마랑 왠지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애써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리려 노력했죠. 어느 날 밤 옥상 평상에 앉아라면 국물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공부는 엉망이었고 미래는 불투명했고 마음은 답답했죠.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녀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는 술 기운에 혀가 꼬인 채로 물었죠.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안 오네. 우리 정태 총각이랑 담배나 한 대 피울까 싶어 올라왔는데. 나는 빈 소주잔을 그녀에게 내밀었죠. 술이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우리는 옥상 평상에 마주 앉아 라면 국물에 소주를 홀짝였어요. 밤 공기는 시원했고 별은 반짝였죠. 술 기운이 오르자 점점 솔직한 이야기들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술을 라면 국물이랑 먹어. 이게 뭔 청승이야. 그러다 몸 배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젊은 사람이 한창 먹을 나이에 쯧쯧.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내가 뭐라도 가져다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봐. 그녀는 잠시 후 꽃게탕 냄비와 밥 한 공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어. 원래 우리 딸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친구네 집에서 놀다 자고 온다네. 정태 총각이 먹어. 뜻밖의 호의에 감동했죠. 나는 넙죽 꽃게탕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죠. 아줌마, 너무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아줌마도 한 잔 더 해야겠네. 나는 그녀의 소주잔에 술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꽃게탕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나의 힘든 공시 생활, 그녀의 외로운 과부 생활, 딸 이야기, 과일 가게 이야기.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죠. 바로 3년이었어요. 나는 3년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녀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한창 때인데 어떻게 참았대.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저야 뭐 어쩔 수 있나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혼자 해결하거나 참을 수밖에요. 그녀는 안쓰러운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쯔쯔, 젊은 나이에 불쌍해서 어쩌나. 아줌마도 40대 중반이면 한창 아닌가요?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여자가 한창 물이 오를 때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게 능글맞은 농담을 던졌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참나, 총각 입에서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나같이 밝히는 여자가 말이야. 아니다. 내가 총각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한 해 못 들은 걸로 해줘. 못 듣긴요. 벌써 다 들었는데 저도 엄청 밝혀요. 하하. 나는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그래. 하긴 총각 나이에 여자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겠지.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면 말이야. 그녀는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진심을 엿본 것 같았어요. 그녀도 밤마다 외로웠겠죠. 나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옥상에 올 때마다 달라지는 옷차림과 짙어지는 화장, 그리고 남자를 밝힌다는 얘기. 이 정도만으로도 총각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거든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술이 한 잔 두 잔 비워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농익어 갔어요. 마치 남녀 사이의 썸이라도 타듯 과부와 총각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술 기운을 빌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죠. 아줌마는 남자 안 그리우세요? 나의 돌직구 질문에 그녀는 당황한 듯 쿨록거렸죠. 얼굴은 더욱 붉어져 있었어요. 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줌마도 여자인데 남자랑 연애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술잔을 내려놓았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나도 여자인데 왜 안 힘들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나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 나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 외로움, 그리고 어쩌면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그녀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아줌마, 저 아줌마가 좋아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고백이 튀어나왔죠. 술 기운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한 걸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옥상에는 우리의 숨소리만이 맴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도 너 싫지 않아, 정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말이었죠.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죠.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안녕하세요. 32살 미혼남이에요. 저는 6년차 공시생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장수생이에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데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매년마다 강의료의 교재비로 등골이 휩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매번 한두 문제로 아깝게 떨어지니 말이에요. 계속 마지막 하면서 1년 연장해서 한 게 벌써 6년째 이러고 있네요. 그러다 학원비도 부담되고 해서 조용한 곳에서 인강을 보며 공부할 곳이 없나 찾다 보니 2층 주택에 방 한 칸짜리 옥탑방에 입주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주인 여자와 옥상에 자주 올라왔어요. 그녀는 흡연자였거든요.
그녀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점점 그녀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동안 여자 한번 제대로 못 만나보고 지내던 때라 얼마나 간절할 때였겠어요. 아무리 아줌마라도 속살을 드러내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남자 아니겠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녀가 이성으로 느껴졌던 게. 늦은 밤 옥상 평상에 마주보며 앉아 꽃게탕에 아줌마랑 저랑 소주 3병이나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했죠. 아줌마 심심한데 저랑 진실 게임 해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는 얼굴이 살짝 빨개져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실 게임 그거 진짜 오랜만이네. 재밌겠다 하더라고요. 가슴에 손 얹고 꼭 진실만 말하기예요. 말 못하면 소주 한 잔 벌칙.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어디 한번 해봐. 저는 숨을 크게 쉬고 첫 질문을 던졌죠. 사별하시고 다른 남자 만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줌마 진심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줌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응, 진짜 없어. 총각도 알잖아. 나 가게 하루도 안 쉬고 문 여는 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씁쓸함이랑 생활력이 느껴졌어요. 그건 진짜 인정. 그럼 내 차례지. 아줌마가 빈잔에 소주 채우더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질문한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긴장했네요. 정태 총각은 혹시 내가 여자로 보여? 저는 바로 당연하죠. 아줌마 정도면 꽤 괜찮은 여자죠. 제 대답 듣더니 아줌마가 살짝 얼굴 붉히면서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 하더라고요. 그럼 아줌마는 제가 혹시 만나보자고 하면 만나볼 의향 있으세요?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어요. 아줌마 대답에 따라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정태 총각을 사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딱 잘라서 물어봤죠. 만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깊게 숨을 쉬고 드디어 수줍게 웃으면서 있지 물론 한 거 있죠. 그럼 정태 총각은 나랑 애인 할 생각도 있어? 저는 더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뭐 가릴 처지도 아니고 아줌마 정도면 진짜 과분하죠. 정말이야. 이때다 싶었어요. 저는 아줌마 손을 살짝 잡으면서 그럼요. 정말이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 따뜻하게 안고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였어요. 진실 게임 덕분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자기라고 불렀어요. 낡은 옥탑방은 그녀 사랑 덕분에 따뜻하게 채워졌고 6년간 고독했던 수험 생활은 그녀 덕분에 빛을 보기 시작했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합격 통지서가 제 손에 들어왔네요. 기쁨도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옥탑방 생활을 정리하고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제 곁을 떠나지 못하고 대속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방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죠.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와 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슬픔하고 애절함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 젖은 눈가를 살짝 쓸어주면서 애써 웃었죠. 자기, 걱정 마. 내가 잊을 리가 있겠어. 자기 덕분에 내가 합격했는데 옥탑방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지난 6년간 고생과
그녀와 뜨거웠던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너무 시렸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꾹 참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점점 멀어져가는 그녀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죠. 공무원 합격이라는 오랜 꿈은 이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곳에 두고 떠나왔다는 것을요. 그녀와의 작별은 합격 기쁨보다 훨씬 더 큰 슬픔으로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녀와 뜨겁고 애틋했던 사랑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여자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은 오빠가 2명이 있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은 하였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아빠는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한 이후로 여자친구를 만드셨고 몇 개월부터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결혼 이후 가족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저희들의 아빠로서 죽은 아내의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각자의 짝을 만나서 다 나갔으니 아빠도 좋은 짝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들은 소리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저희 키워주셨고 새엄마가 생기면서 괜히 저희가 구박받고 자랄 것이 걱정되셔서 일찍이 재혼을 안 하신 것도 알고 있기에 아빠의 결정을 응원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아빠가 젊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혼자로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빠가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 줄 알게 되었고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식으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나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 남편보다는 1살 많았고 저에게는 언니뻘인 여자분이셨습니다. 아빠가 타고난 동안인데다가 오랫동안 운동도 하셔서 몸매도 좋고 게다가 옷도 젊고 센스 있게 입고 다니시기에 나이 대비 어려 보이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어린 분하고 만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 저와 남편도 모두 놀랐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아빠가 능력이 좋다면서 멋지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아직은 다소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아빠 여자친구와 자주 연락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실한 생각은 없지만 추후에 동거는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큰 집은 정리를 하고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도 가시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계신 것이 항상 마음이 쓰였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이사를 하셨고 얼마 안 있다가 여자친구분과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아빠가 없을 때는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도 아빠가 있을 때는 장모님이라고 불렸지만 없을 때는 편하게 누나라고 불렸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오빠들과 달리 저희는 근처에 살았기에 가끔씩 저희 집에 놀려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아빠 욕도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제 아빠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을 잘 알기에 같이 욕도 하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출퇴근도 같이 하기에
제 느낌과 달리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탓했지만 그 느낌은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을 해봐도 특별히 이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장기간 지방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자리 이동이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갔기에 제가 대신 남편의 짐을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해서 서랍에 넣으려고 하는데 못 보던 핸드폰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켜보았더니 생전 걸어놓지도 않던 암호가 걸려 있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는 풀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한참을 눌려본 후에야 그 암호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는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는 단 하나, 바로 아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둘이서 통화했던 내역들과 주고받은 메신저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둘의 호칭은 누나, 동생, 장모님 사위가 아니라 자기와 여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작 저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이 정말로 사실일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출장 가 있는 남편 옆에 그 여자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척, 저에게는 친언니 같이 챙겨주는 척하면서 가증스럽게도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맥주 한 잔을 하자며 밖으로 불렸습니다. 아빠도 같이 나오신다는 것을 여자들끼리 모임에 눈치 없이 끼지 말라는 핑계와 함께 그 여자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며 확인해 보더니 엄청 당황해하였습니다. 오해라고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저는 거기 있는 모든 메신저 내용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주고받은 사진들도 다 보았습니다. 언제 둘이서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호텔 가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잠자리 관련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들까지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바람인 것이 정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한 후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에서 술을 먹거나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가는 길이면 남편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며 매번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넘게 둘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엔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자리까지 가진 지 2년 정도 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하고 잠자리가 뜸해진 것이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이도 들고 신혼도 끝나고 하니 자연스럽게 잠자리 횟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서 그 기운을 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정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사랑해서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차마 그 말을 아빠의 여자친구 입에서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만 남들이 보기에만 유지되고 있는 그 부부관계를 끝내고 제 남편을 놔줄 수 없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남편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 아빠와 헤어지고 둘이서 사라져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대답을 피하더군요.
결국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경제력이 좋은 아빠와 대화도 잘 통하면서 젊은 제 남편을 모두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이혼을 해도 아빠와 저 여자가 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같이는 살지만 각 방을 쓰고 서로 얼굴을 봐도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와 저 여자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한 30대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며칠 전에 끝나고야 말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33살에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4살 어렸고 우리는 회사 근처 떡볶이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좀 특이한 만남이었죠. 둘 다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끝나고 술을 먹으려다 포장마차는 그날따라 가기 싫어서 분식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도 그날따라 떡볶이가 먹고 싶었기에 분식집으로 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을 쌓다 보니 서로 참 다르지만 그 다른 매력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만난 지 2개월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우린 만나면 서로 일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나 저나 일 중독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결점은 와이프가 자기 나이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연애들은 전부 연하율이랑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장난식으로 야 네가 그러면 나 뭐가 돼? 라며 그녀와 이런 식으로 농담을 치기도 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랑 만나고 나서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면 일부러 얼버무리거나 3살 아래로 얘기하곤 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컴플렉스였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저 만나고 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 교제를 했고 서로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았던 나머지 우리는 약혼 후 3개월 뒤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마치 연애할 때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입사원 채용하는 시기가 와서 와이프나 저나 아주 바빠졌어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야근하기 일쑤였죠. 저희는 간간히 연락하며 밥은 먹었냐, 오늘도 야근이냐 이런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서로 너무 바빴거든요. 서운해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신입사원들이 뽑히고 명단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사들고 와이프 회사에서 같이 먹으려고 와이프 회사로 갔습니다. 저 멀리 앉아서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예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와이프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와이프는 보고서를 꼼꼼히 훑어보다가 수고했다고 자리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고 웃으며 저를 반겨줬습니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라고 묻자 저는 나도 이제 바쁜 건 다 끝났거든. 밥이나 같이 먹자고. 여기 점심 사왔어. 많이 바빠? 라고 말했고 아내는 웃으면서 밥 먹을 시간 정도는 만들 수 있다며 저를 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고 저는 집으로 아내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아내도 저도 여유로워져서 여행이나 가자고 해서 여행을 갔고 여행도 아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진 우리 사이에 아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낳고 싶을 때 그때 낳자고 했고 그동안은 우리 둘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했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한 걸 후회하던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후회는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은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37살이 되고 와이프도 33살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와이프의 나이 컴플렉스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와이프가 야근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데리러 간다고 했지만 너무 늦어질 것 같다고 저보고 먼저 자라는 와이프의 말에 결국 집으로 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다 보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오랜만에 술이나 먹자며 저를 불러내더군요. 저는 기분 좋게 수락했고 와이프에게 친구랑 술 마시러 간다고 연락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술을 먹으며 그동안의 근황을 털어놓았고 술자리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차를 갔고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리는 창가에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술을 홀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웬 여자랑 남자가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저 좋을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자가 입은 착장이랑 오늘 와이프가 입고 나간 착장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휴대폰을 켜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때마침 그 여자에게도 전화가 왔는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뭘 누르더니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전화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불안한 것이 점점 익숙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15분 정도를 걸었을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아까 술집에서 볼 때랑은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습이 잘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바로 제 와이프더라고요. 같이 있는 남자는 와이프보다 좀 어려 보였습니다. 저한테 야근하고 간다고 먼저 자라고 하더니 저 모르는 새에 다른 젊은 놈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바로 달려나가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좀 더 이렇다 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묻어두기로 하고 조용히 사진만 찍고 그들에게 들킬세라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저는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기도 놀랐지만 화도 나고 괘씸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놈인 건지 와이프가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길에서 와이프 만나면 꼭 연락 좀 달라고 했고 저도 가끔 그녀가 어디에 가는지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렇다 할 수확은 없었기에 슬슬 저도 지쳐가고 있었을 때쯤 부탁했던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고 친구가 말한 곳으로 가니 그곳은 바로 호스트바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호스트바가 있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많았고 손님들 대부분이 연식이 있는 돈 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런 곳에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자신의 나이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컴플렉스를 넘어서 아예 다른 장르로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쩐지 요즘 들어서 제게 짜증도 많이 내고 저는 가게 앞에서 벙쪄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곤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들어갈지도 문제였고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와이프를 찾다가 길이 엇갈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호스트바가 잘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형사가 잠복 근무를 하듯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와이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놈을 끼고 같이 어딘가를 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카페에서 나와 그들을 쫓았습니다. 와이프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돌리자 그녀는 매우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옆에 서 있던 호스트 놈에게 지갑을 열어 돈을 주고 가라고 했고 그가 가는 걸 본 뒤 와이프에게 더 이상 숨길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네가 나 몰래 한 짓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녀를 추궁하자 그녀는 그냥 재미삼아 논 것뿐이다.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에 저는 재미삼아 노는 것 치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나는 네가 다른 젊은 놈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는데 이 이상의 말이 더 필요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거기까지 본 줄은 몰랐는지 입을 싹 다물고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는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왜 그랬냐고 침착하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당신과 만나기 전에 젊은 남자를 만났을 때 연하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괴로워했고 딱 한 번만 만나보자라는 생각에 만났는데 생각보다 더 좋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다 호스트바를 알게 되었고 들키지 않고 몰래 하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걸 설마 당신이 볼 줄은 몰랐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 줄도 몰랐다 말하더군요.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불쌍한 느낌도 들었기에 저는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라고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와이프도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갔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혼하진 않았겠죠. 그 후로도 와이프의 바람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겐 그저 친한 후배다,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다 라며 변명을 해댔고요. 하루는 와이프가 씻는 동안 휴대폰을 봤는데 메신저에 답장하는 문자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연락하는 놈들 중에 제가 예전에 와이프 회사에서 봤던 젊은 사원도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진짜 병적으로 젊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니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3개월은 또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부부 사이도 다행히 다시 좋아졌고요. 그런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제 아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와이프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건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와이프는 제 아이가 아닌 것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또 지치더라고요. 더 이상 그녀랑 같이 살면서 같이 미래를 꿈꾸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애석하게도 와이프도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제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와이프는 저를 버리고 아이의 아빠라고 생각되는 남자를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와이프는 탐탁지 않았지만 이걸로 제 미련을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동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혼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마지막 이혼 재판을 받고 같이 법원에 나오던 중 전화가 오더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희는 같이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와이프와 내연남의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와 와이프의 아이였습니다. 와이프는 꽤나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랑 이미 이혼을 했고 저는 더 이상 와이프에 대한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에 양육비는 지원해주겠다. 원하면 내 연락처로 계좌번호를 보내라 라고 말한 후 저는 그렇게 와이프와 끝냈습니다. 와이프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이프의 내연남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와이프에게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결과 소식을 듣고 와이프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쌍하기도 했지만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동자훈아대의 양육비 지원만 해줄 생각이었고 이 이상 전 와이프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에 대해 진잘머리가 났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이 알차게 빠져나가는 걸 보니 뭐 알아서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끔 아이와 그 여자 몰래 연락하곤 합니다. 아들이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저는 대학교까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육아휴직 중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 미팅에서 만난 남자와 첫눈에 반해 4년간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와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2달 만에 준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남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기에 결혼 시작부터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가 있는 대구에 구했고 남편은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운전을 해서 바로 대구로 내려오거나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회식이 끝나자마자 기차나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주중에도 퇴근을 하고 내려와서 아기 얼굴을 보고 저와 놀다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대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첫 아이 육아휴직이 끝나가면서부터는 저희 부모님도 대구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부모님 집에 아이를 내려주면
10시에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오후 4시쯤에 데려와 주셨습니다. 점점 아기도 커가고 계속 주말 부부를 할 수 없기에 저는 서울로 남편은 대구로 보내달라고 각자 회사에 말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제가 생각에는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서 역적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 때도 소소하게 말다툼은 있었지만 금세 서로 풀고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 부부임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쉽게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도 오랫동안 다투게 되고 남편은 몇 주씩 대구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차가웠지만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잃고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남편은 예전처럼 자주 내려왔고 중간중간 입덧할 때면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같이 살겠냐면서 남편도 둘째 출산일쯤 맞춰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1년 가까이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이 지냈습니다. 주말 부부 하다가 같이 지내니까 처음에는 다툼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낸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장보고 같이 밥 해 먹고 저녁에 아기들 잠들면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단연간 주말 부부로 보냈던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은 평일보다 빨리 지나가듯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도 끝이 났고 저희 부부는 다시 주말 부부로 돌아갔습니다. 요번에는 각자 회사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해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달리 남편은 진급하면서 중국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마다 보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남편을 따라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15개월 된 둘째와 50개월 된 첫째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 여건상 힘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서 남편 보러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유수유도 있고 평일에 두 아이를 맡아주시는 부모님께 주말까지 맡기면서 간다는 것도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첫째 봐주실 때와 달리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정신없이 아침에 아이들 챙겨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일하고 퇴근하고 데려오고 밥 해먹이고 씻기고 좀 놀아주다가 재우고 그리고 저도 기절하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끝나고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크게 느껴졌고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일단 회사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뭔가 북적북적 하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았고 좋았습니다. 평일 아침 10시. 첫째는 운동화를 신기고 둘째는 유모차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등원시켜주러 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지난날의 제 모습도 생각도 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돌아가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좋은 차를 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양손에 아이들 손을 잡고 등원시켜주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시간에 여유도 있고 울 남편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남자가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제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못 알아보냐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동아리에서 만나 썸을 타다가 용기 내어 고백을 했더니 거절을 했던 그 선배 오빠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오빠는 저보고 이제 아줌마가 다 되었다며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차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과 슬리퍼. 저는 정말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엄청 부끄러웠지만 아줌마의 당당함으로 잘 지낸다고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저를 못 보았다고 하길래 그동안 부모님께서 대신 등하원 해주셔서 그럴 거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길래 좀 이따가 어디 가야 돼서 안 된다고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는 눈곱과 기미, 머리는 미친년 저리 가라였고 오늘따라 옷은 왜 이리 후질근한 옷을 입고 나갔던지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서로에 대한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요리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몇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이자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와이프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혼자 애를 키우면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오빠가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베이비시터분이 하원 및 퇴근할 때까지 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질 때도 많아서 그때마다 아이들 봐줄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분들도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니 더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휴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돌봐줄 테니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아무리 사장이어도 이제는 출근해야 된다며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오빠에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부모님께는 저희 집에 뭐 좀 가지러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그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집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혼자 애 키우는 남자 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였습니다. 1시간가량 그 오빠의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씻기고 재웠습니다. 청소나 반찬을 좀 해줄까 했더니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셰프였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빨래가 밀려있길래 돌려서 널어주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속에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들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1차까지만 같이 있다가 오느라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집에 가면 된다고, 버스는 끊길 것 같고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오빠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따기를 올리고 거절을 하는 게 맞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그 오빠는 술이 과해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괜찮다며 오빠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같이 들어갔고 그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점점 만나는 횟수는 늘어갔고 오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제 아이들과 오빠네 아이들 다 데리고 나들이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오빠네 집에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샌드위치 연휴가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히 저와 아이들 선물을 가지고 저희 집에 갔더니 집에는 사람도 없고 한동안 사람이 왔다가 가지 않아서 먼지 쌓여 있었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온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처가에서 지낸다는 말을 듣고 제 부모님 집으로 갔고 저희 부모님은 저랑 아이랑 저희 집에서 돌아간 지 꽤 되었다며 여기서 안 지낸다고 저희 집으로 가면 된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제 폰을 확인하였을 때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 몇 통을 보았지만 늦은 밤이어서 신경 안 쓰고 그 오빠네 집에서 잤습니다. 내일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잠이 들 때쯤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현관문을 부실 것처럼 발로 찼고 제 남편의 얼굴을 몰랐던 그 오빠는 미친놈이 술 처먹고 행패 부린다며 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들어왔고 속살이 다 비치는 잠옷차림의 제 모습과 시끄러운 소리에 깬 첫째가 그 오빠를 보며 아빠 무서워 하면서 뒤에 숨는 모습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나갔고 저도 뒤쫓아 나갔습니다.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등기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 등 재산의 대부분을 주었고 남편은 그것을 팔아서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잘해주고 가끔 보여달라고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일이 일순으로 쭉 오빠네 집에서 지냈고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 오빠에게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오빠는 저랑 이렇게 지내지만 자기는 아직 죽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힘들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가 집착해오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다며 저는 여자친구일 뿐이지 와이프가 아니라고 이제 힘드니까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오빠만 믿고 이혼하고 퇴사하고 그랬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것도 약속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거는 저라고.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세 식구는 쫓겨났고 부모님 집으로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벌 받을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전 남편은 중국에 들어가 있고 현재 남편이 준 아이들 계좌가 전 재산인데 차마 이것만은 쓸 수가 없어서 식당 주방 일을 해주며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